너나 이 보리차 한 잔 마셔라!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며느리한테요. 3주 전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리차 주전자에 하얀 가루를 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하게 끓여준다며 제 방에 가져다 주던 보리차. 그 안에 뭔가를 탔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70살 할머니인 제가 이걸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제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인가 싶었죠. 70살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점심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 수진이가 매일 아침 따라주는 보리차가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따뜻하게 끓여서 제 방에 가져다 주던 보리차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부러 깨어 있기로 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1시간 전부터 잠든 척하고 있었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 불은 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깰까봐 조심스러웠죠.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부엌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보였습니다. 제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스테인리스 주전자는 제가 10년 넘게 쓰던 겁니다. 수진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꼭 다물었어요. 수진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가루를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조금씩 집어서 주전자에 털어 넣었습니다. 1번, 2번, 3번. 천천히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렸죠. 가루가 완전히 녹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주전자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보리차 향이 정상인지 체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 수진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전자를 식탁에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며느리 수진이 제 보리차에 뭔가를 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몰래요. 수진이 부엌 불을 껐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장실로 몸을 숨겼어요. 문을 살짝 닫고 숨을 참았습니다. 수진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당장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이 믿어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수진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 됐나 봅니다. 수진이가 대체 왜?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처음 시집 왔을 때요. 그때는 정말 착했었어요. 인사도 밝게 하고 제 말도 잘 들었죠.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1년 전쯤부터였나? 아니, 6개월 전부터였을지도 몰라요. 조금씩 제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옥순아,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이 있었어요. 그 안에 중요한 게 적혀 있다고 했었죠. 나중에 꼭 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보. 수첩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곧 수진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잠든 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요. 일주일만 더 참자.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보리차 주전자에 가루를 타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거든요. 샤워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때밀이 수건으로 구석구석 문질렀습니다. 70살이지만 아직도 부지런해요. 매일 이렇게 씻거든요. 샤워를 마치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향이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잤니? 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씻으신 거죠? 수진이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러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찬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니, 나 방금 샤워했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30분이나 샤워했어요. 로션까지 발랐는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안 씻은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문득 수진의 휴대폰 화면이 보였어요. 친구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새 아파트가 보였어요. 강남 아파트 입주했어요. 수진은 그 게시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얼굴에 부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도 강남 가야 하는데.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했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밤낮 일했습니다. 아들 민호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였죠. 한 푼 두 푼 모아서 15년 만에 첫 부동산을 샀어요. 송파 아파트였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리고 또 10년을 모아서 두 번째 부동산을 샀습니다. 강남 빌라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옥순아, 이건 당신 노후 자금이야. 잘 보관해. 절대 빼앗기지 마. 남편은 수첩에 모든 걸 적어뒀어요. 부동산 주소, 등기번호,
가격까지요. 점심때였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방에 있었지만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강남 가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머니 재산 있잖아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도 친구들처럼 살아야죠.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제 보리차에 뭔가를 타던 모습이요.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수진은 강남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 돈이 바로 제 재산이었던 겁니다. 25년을 모은 건데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을 꺼냈어요. 여보, 잘 보관하라고 했죠. 이제 지켜야 할 때예요.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도 들렸죠. 여보 왔어요? 응,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민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제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신 거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응? 진짜? 민호가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화장실 가다가 봤어요. 현관문을 여시더라고요. 수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화장실은 집 안에 있어요. 그래, 어디 가셨대? 물어봤는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네. 요즘 자주 그러세요. 배회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연기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럼 어떻게? 위험한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에 자물쇠 다는 게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자물쇠? 그건 좀. 민호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새벽에 나가시면 넘어지실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어머니는 모르게 하면 되죠. 바깥쪽에만 달면 안에서는 모르실 거예요. 수진이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게 낫겠다. 민호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제 방문에 자물쇠를 단다고요? 그럼 지금 달아요. 지금? 네.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제 방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버 돌리는 소리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나사를 조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끼익. 자물쇠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문에요.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문을 열어서 뭐 하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30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설치가 끝난 모양이었어요. 다 달았나 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잠그지 않은 모양이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방문 밖을 봤어요. 바깥쪽에 은색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 자물쇠였어요.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저게 내 방문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새로 만든 자물쇠였습니다. 제법 튼튼해 보였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방문에 자물쇠가 달릴 줄은 목이 메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억울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밤 11시쯤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방 안에 딸린 화장실은 고장나서 못 쓰게 됐거든요. 일주일 전부터요. 수진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쳤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계속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근 거였습니다. 수진아, 화장실 가야 해.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줘.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점점 세게 두드렸죠. 민호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화장실 가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제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자물쇠 여는 소리가 났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네요. 나가시면 안 되는데.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해서 그래. 저는 변명하듯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하세요. 자물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들킬까 봐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도망갈까 봐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듯이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저는 다시 문고리를 잡아봤습니다. 돌려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계속 돌려봤습니다. 헛되이 돌아갈 뿐이었어요.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서 있었죠.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주르륵 주르륵.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안 됐거든요. 이게 내가 살아온 70년인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25년이나 키웠는데 억울했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겨우 일어나서 침대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결심이 섰어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들을 지켜야 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을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그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날 위해 남겨준 건데 빼앗길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싸울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물쇠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수진이 밖에서 자물쇠를 여는 소리였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착한 며느리처럼 말했습니다. 어젯밤 저를 가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겁니다. 3년 됐지만 아직도 새 것 같았어요.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잘 못 썼거든요. 녹음을 어떻게 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봤어요. 하지만 무슨 버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30분 동안 혼자 씨름했습니다.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봤어요. 그런데 화면이 자꾸 꺼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숨이 나왔어요. 70살에 이런 걸 배우려니 막막했습니다. 친구 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스마트폰 녹음 어떻게 하는지 아니? 옥순아,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명자도 몰랐습니다. 너도 몰라?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어려워.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 명자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문득 편의점 알바생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편의점이요. 창피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누가 볼까봐 민망했거든요. 수진아, 잠깐 산책 다녀올게. 거실에 있는 수진한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 전에 들어오세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5분쯤 걸렸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었어요. 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학생.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알바생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이 스마트폰 좀 봐줄래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알바생이 궁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녹음을 하고 싶은데. 녹음이요? 알바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음성 녹음 말이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 간단해요. 여기 보세요. 알바생이 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만졌어요. 여기 이 앱이 기본 녹음 앱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줬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는 거야? 네. 이 빨간 버튼 누르시면 녹음 시작돼요. 알바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빨간 버튼. 저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모양이었어요. 정지는 이 네모 버튼이고요. 네모 버튼. 손가락으로 따라 해봤습니다. 재생은 여기 이 목록에서 누르시면 돼요. 알바생이 계속 설명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살의 편의점에서 젊은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우다니요. 하지만 절실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네. 천천히 하실게요. 알바생이 5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도 따라서 연습했어요. 이렇게 빨간 버튼 누르고. 네, 맞아요. 잘하시네요. 알바생이 칭찬해줬습니다. 고맙구나, 학생.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오세요.
알바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연습했어요. 빨간 버튼 누르고 네모 버튼 누르고 재생하고요. 손가락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수진이 거실에 없었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켰어요. 테스트 녹음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녹음해 봤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다가 네모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재생해 봤습니다. 테스트 녹음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된다, 된다. 기뻤습니다. 드디어 녹음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녹음 시작하고 정지하고 재생하고 삭제하고요.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이제 완벽해. 만족스러웠어요.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을 겁니다. 수진과 민호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할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봤어요. 부동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빌라 1채, 송파 아파트 1채. 읽어봤어요. 모두 내 명이구나. 처음으로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모아서 제 명의로 해뒀던 거예요. 수첩 마지막 장에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옥순아, 이건 너 거야. 절대 빼앗기지 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얼마나 저를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잘 지킬게요. 수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꼭 지켜낼 거예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고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옥순아,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꿈에서 남편을 봤거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세수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민호야.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제든지 녹음할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두고요. 언제 수진과 민호가 이야기할지 몰랐거든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잠든 척했어요. 방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거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요. 그래야 거실 소리가 잘 들렸거든요.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베개 밑에 넣어뒀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실에서 수진과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병원 알아봤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요양원 몇 군데 상담 신청했어. 민호가 대답했어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언제쯤 보낼 수 있어요? 다음 달쯤? 일단 의사 진단서부터 받아야 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단서라니요.
진단서는 어떻게 해요?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어. 돈 좀 줬어. 숨이 막혔어요. 거짓 진단서를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 나오는 거예요? 응. 엄마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법원에 신고하면. 신고하면요? 엄마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재산을 마음대로 쓴다고요? 와, 대박. 그럼 부동산 팔 수 있는 거네요? 수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정신없다고 인정받으면 내가 엄마 대신 다 결정할 수 있거든. 그럼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응. 부동산 2채 팔면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우와, 진짜? 몇 억이나 돼요? 한 10억 정도 될 거야. 10억이요? 대박. 수진이 손뼉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들키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아시면 어떡해요? 모르셔. 엄마는 본인 부동산 있는 줄도 몰라. 정말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처리해 놨거든. 그럼 어머니 명의라는 것도 모르세요? 응. 그래서 지금 요양원 보내면 딱 좋아. 아들은 내가 그 부동산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제 명의를 모를 리가 없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소리 내면 들킬 테니까요. 요양원 보내고 정신 이상자 신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팔아서 강남 가는 거지. 완벽하네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었어요. 울음을 참으려고요. 이불이 눈물에 젖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녹음하고 있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모르죠? 수진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민수랑 은정은 아무것도 몰라. 다행이다. 나중에 알면 분배하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해야 해. 알았어요. 저도 조심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엄마한테 더 잘해줘. 네. 왜요? 나중에 형제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엄마 잘 모셨다고 해야 하잖아.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25년을 내가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재생해봤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게 증거야. 이게 울먹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을 꺼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거 내가 지킬게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부동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강남 빌라 1채, 송파 아파트 1채. 읽어봤습니다. 모두 내 명의였지. 남편이 25년 동안 모아준 거였어. 수첩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옥순아, 이건 너 명의야. 절대로 빼앗기지 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잘 지킬게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야 해.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동생 오키한테도 연락해야 해.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옥순아,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무서워도 해야죠. 당신 거니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힘내요, 옥순아. 내가 옆에 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이 응원해 준 것 같았거든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싸움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녹음이 잘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야. 만족스러웠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법무사한테 가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고맙다.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모르는 척 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은행 좀 갈게. 은행이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법무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버스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수진과 민호가 일어나기 전이었죠. 조용히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생 오키한테 전화했어요.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키야, 나 좀 도와줄래?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오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 급해. 어디로 갈까? 우리 단지 앞 카페로 와줘. 1시간 후에.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남겼어요. 은행 다녀올게 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파트 단지 앞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오키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오키가 들어왔어요. 언니, 오키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오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 제 물컵에 뭔가를 탔던 일부터요.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던 일까지요. 그리고 어젯밤에 녹음한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오키는 녹음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갔어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오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오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키야, 울지 마. 이제 싸워야 해. 제가 오키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이거 경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법무사한테 가려고.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같이 가자.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송파구청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20년 지기 김 법무사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뒤에 김 법무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옥순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김 법무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선생님,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키도 옆에 앉았어요.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 법무사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이 물에 뭔가를 탔던 일이요. 방 자물쇠를 달았던 일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들려드렸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어요. 녹음이 끝나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옥순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일단 부동산부터 보호해야 해요. 어떻게요? 신탁 등기라는 게 있어요. 김 법무사님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탁 등기요? 네. 쉽게 말하면 옥순 씨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부동산을 못 건드려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럼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김 법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 씨가 신뢰하는 사람을 미리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들이 나중에 옥순 씨를 정신 이상자로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미 옥순 씨가 지정한 후견인이 우선권을 가지니까요. 그럼 오키를 후견인으로 하면 되나요? 옆에 있던 오키를 봤어요. 네, 좋은 선택이에요. 김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내가 지켜줄게. 고마워, 오키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꺼냈어요.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구청에서 떼왔어요. 김 법무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신탁 등기는 일주일, 성년후견인은 2주일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다 정리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키가 말했어요. 언니, 변호사도 선임하는 게 어때? 변호사요? 응. 나중에 법정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것도 좋겠다. 우리는 김 법무사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친구인데 실력이 좋아요. 가족법 전문이에요. 김 법무사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사무실은 큰 빌딩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분이 맞이해 주셨어요. 예약하신 옥수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50대 여자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김 법무사님께 연락 받았어요. 어머님 상황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앉았습니다. 오키도 옆에 앉았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어요? 네. 녹음 파일이 3개 있어요. 며칠 더 녹음한 게 있었거든요. 잘하셨어요. 계속 모으세요. 네. 그러고 있어요. 언제쯤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다음 달에 가족들 모일 때요. 좋습니다.
그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놀랐어요. 네.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명함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명함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준비 다 된 것 같아. 그러게. 법무사도 만나고 변호사도 만났으니까. 언니, 무섭지 않아? 오키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섭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어. 고마워. 오키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5시쯤 됐습니다.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오래 나가셨네요. 응. 은행 다녀오고 친구도 만났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셨어요. 저녁 드세요. 고맙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밤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신탁 등기 신청서, 성년 후견인 신청서, 변호사 명함까지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증거 더 모으자. 다짐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어요. 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옥순아.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집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일어나기 전이라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어젯밤 내내 뒤척이게 했던 그 녹음 내용이 계속 귀에서 맴돌았어요. 오늘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날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오키야, 나 좀 도와줄래?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급해. 지금 만날 수 있어? 부탁이야. 어디로 갈까? 단지 앞 카페. 1시간 후에 와줘. 전화를 끊고 혹시라도 의심할까 싶어 쪽지에 은행 다녀올게라고 적어두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려고 최대한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 대신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시선에서 벗어나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거든요.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내내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는데 30분쯤 지나자 익숙한 얼굴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키가 제 표정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아 손을 잡더군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말보다 증거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을 들려줬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 그리고 민호의 대답. 어머니 재산, 정신감정 이런 말들이 나오자 오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호가 언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주먹이 테이블을 울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어떻게? 눈물까지 맺힌 오키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 오키야. 이제는 싸워야 해. 언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경찰부터.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더 있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오키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뭐부터 할 건데? 법무사. 재산부터 막아야 해. 너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같이 가. 우리는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가더군요. 머릿속에는 남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잘 보관해야 해. 나중에 꼭 필요할 거야. 그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송파구청 앞 김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 얼굴 보자마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옥순 씨 웬일이세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저는 오늘 일어난 일, 어젯밤 녹음된 말, 수진의 행동, 방문 자물쇠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은 김 법무사님의 얼굴은 금세 굳었습니다. 옥순 씨, 이건 그냥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 보호부터. 신탁 등기 아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옥순 씨 본인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 부동산에 손 못 대요.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일주일이면 돼요.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지더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그건 또 뭔가요? 아들이 어머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리 신뢰할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그게 막힙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오키를 보았습니다. 오키로 하면 되나요? 그게 가장 안전하죠. 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지켜줄게. 절대 누가 언니 건드리게 안 놔둬.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했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과정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서류가 정리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신탁 등기는 일주일, 후견인은 2주면 완료됩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준비 끝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오키가 말했습니다. 언니, 변호사도 미리 선임하자. 혹시 법적 문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김 법무사님이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바로 강남 사무실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녹음 파일 3개를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은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증거 확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모으세요. 공개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다음 달 가족들 모이는 날이요. 좋습니다. 그날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오키가 말했습니다. 언니, 준비 끝났네. 이제 마음만 단단히 먹자.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어. 다음 달까지 확실하게 더 모으자. 불이 꺼진 방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 예전의 나가 아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거를 계속 모았어요. 녹음 파일이 5개나 됐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다 녹음했거든요. 법무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탁 등기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도 법원에서 승인됐다고요. 이제 제 재산은 안전했어요. 변호사님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동행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동생 오키한테도 전화했어요. 오키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줘. 알았어, 언니. 몇 시에? 오후 2시쯤. 알았어. 꼭 갈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민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랑 은정이 온대요. 그래? 왜? 그냥 오랜만에 모이자고 했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오키한테 부탁했거든요. 민수와 은정을 불러달라고요. 그래, 좋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부엌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요. 고생한다. 아니에요. 가족들 오는데 당연하죠.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쯤 민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어요. 민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저한테 인사했어요. 민수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민수 가족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은정 가족도 왔어요. 은정은 제 딸입니다. 남편과 함께 왔어요. 엄마 왔어요. 은정이 안아줬습니다. 그래, 잘 왔다. 제 딸이 와서 반가웠어요. 이제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실이 북적거렸어요. 아이들 소리도 시끄러웠습니다. 점심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진이 차린 음식이 식탁 가득했습니다. 와, 형수님 음식 솜씨 좋으시네요. 민수가 칭찬했어요. 감사해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밥을 먹으며 대화에 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이동했어요.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이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어요. 다들 과일 드세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민수가 과일을 집어 먹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키가 도착한 거였어요. 언니, 늦어서 미안해.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아. 앉아. 오키를 소파에 앉혔어요. 5분쯤 지나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이었어요. 평상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미리 부탁드렸거든요. 정장 입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봐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제 친구예요. 오키가 대답했어요. 미리 짜둔 대답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앉으세요. 수진이 변호사님을 맞이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 스쳤어요. 왜요,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오키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블루투스로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빨리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부동산 팔아서 강남 가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은정의 눈이 커졌어요. 입을 벌린 채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어요. 10억은 될 거야. 와, 대박.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형제들은 모르죠? 당연하지. 민수랑 은정은 아무것도 몰라.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어요.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의사한테 돈 줬으니까 치매 진단서 나올 거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이 화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오빠, 진짜 이런 짓 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도 분노에 찬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형님,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나는 그게 민호는 변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수진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입 다물어, 수진아. 수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앉았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투명한 보리차 컵도 함께 꺼냈습니다. 수진아, 이게 뭔지 알지?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내가 내 방에서 찾았어. 똑같은 거. 저는 보리차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열어 가루를 털어 넣었어요.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보리차에 이걸 탔지?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새벽에 주전자에 넣는 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 방에 보리차 가져다 주면서 말이야. 따뜻하게 끓였다고 하면서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졸피뎀 계열 수면진 정제입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고령자에게 과다 투여하면 치매 증상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기억상실, 의식 혼미, 배회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보리차 컵을 들어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너가 이 보리차 한 잔 마셔봐라. 수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왜 못 마셔? 내가 날마다 나한테 먹인 거잖아.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끓여서 가져다 주던 보리차. 그 안에 이 가루를 탔지? 어머니, 제발 마셔. 그럼 용서해 줄게. 보리차 컵을 수진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보리차가 출렁거렸습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형수님,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은정도 일어났습니다. 새언니, 진짜예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내 보리차에 이걸 탔지?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 대답해. 탔냐, 안 탔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탔다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너졌어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은정도 소리쳤어요. 새언니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저는 계속 보리차 컵을 수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셔. 내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내 보리차에 탄 거니까 내가 마셔도 괜찮겠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마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 보리차 컵을 놓으려 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셔. 내가 나한테 먹인 거야.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차 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보리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가져다 주는 보리차를 마실 때마다 말이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여러 장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강남 빌라 등기부등본이야. 그리고 송파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지. 모두가 서류를 쳐다봤어요. 모두 4명이야. 너희 아버지가 25년 동안 모아서 4명이로 해둔 거야. 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부동산이 있으셨어요? 그래. 2채야. 민호가 이걸 노린 거야. 은정이 민호를 노려봤어요. 오빠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신탁 등기 서류. 이제 너희가 아무리 해도 이 부동산은 못 건드려. 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성년 후견인 지정 서류. 오키가 내 법적 후견인이다.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를 정신병자로 신고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준비했어. 수진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형수님, 형님한테 이런 짓 시킨 거예요? 나는 그게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정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맨날 새언니 편만 들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요. 변호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순 어머님의 변호사 박수진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변호사까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언의 자리입니다. 수진 씨가 방금 자백한 내용은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호야, 수진아. 2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도 마. 엄마. 민호가 울먹였어요. 나는 내 집으로 갈 거다. 내 부동산 중 한 채로 가서 혼자 살 거야. 민수와 은정이 놀랐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나 혼자 살래. 너희는 잘못 없어. 걱정 마.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키도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갈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님도 함께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민호네 집은 전쟁터가 됐다고 합니다. 오키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예요. 민수한테서 들었다고 했어요. 민호가 수진한테 소리쳤다고 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런 짓 시킨 거야?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수진이 울며 변명했대요. 나도 우리 미래 생각해서. 엄마를 요양원 보내는 게 우리 미래야? 근데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건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둘이 매일 밤 싸웠다고 해요. 저는 송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부동산 중 한 채예요.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오키가 도와줬어요. 짐을 옮기고 정리하는 걸요. 언니, 여기 정말 좋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이요? 네. 거짓 진단서 교사죄로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였습니다. 민호 씨가 곧 경찰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님이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 경찰 조사받고 있대요. 거짓 진단서 때문에요. 알았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야지. 차갑게 말했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대요. 그래. 그리고 회사에서 정직 6개월 받았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이 지금 집에만 있어요. 무급휴직이래요. 민호가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쉬게 됐다는 거였어요. 월급이 한 푼도 안 나온다는 뜻이었죠. 그래.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호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은정이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오빠랑 새언니 이혼한대요. 그래, 놀랍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오빠가 이혼 서류 내밀었대요. 수진이는 뭐래? 처음엔 반대했대요. 근데 결국 동의했대요. 그랬구나. 은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오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아니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정이 이해해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형님 이혼 확정됐대요. 그래. 재산 분할은 영원이래요. 형수님 잘못이 명백해서요. 수진이 빈털터리로 나갔다는 얘기였어요. 형수님이 친정으로 갔대요. 알았다. 그날 저녁 친구 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순아, 수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아니, 몰라. 친정 식구들이 빚보증 연대 책임이 있었대. 뭐라고? 그래서 다 망했대. 수진이네 집도 경매 넘어갔다더라.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는 지금 반지하 원룸 산대. 반지하? 응.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던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이 그렇게까지 됐다니요. 나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내고 있었는데요. 옆 계산대가 보였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수진이었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마트 직원복이었습니다. 수진은 손님 물건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일샵 다니며 손이 제일 중요하다던 수진이요. 지금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빨갛게 트고 거칠어져 있었어요. 습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힘들겠구나.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수진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차를 끓였어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민호는 벌금 500만 원에 정직 6개월이요. 수지는 이혼하고 반지하 원룸에서 알바 생활이요. 이게 응징인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둘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70살입니다.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요.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안쓰럽더라고요. 당신은 착해잖아. 그게 당신 장점이지.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도 아직 용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 천천히 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제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들여놓았습니다. 제라늄이랑 페투니아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꽃을 바라봤어요. 예뻤습니다. 71세가 됐습니다. 건강했어요.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10시쯤 됐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그래. 냉장고에 넣어. 민호가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반찬통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민호가 진공 청소기를 돌렸어요. 창문도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호가 청소를 마쳤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수고했어. 민호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보리차 마실래? 알겠어요. 민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가 보리차 2잔을 들고 왔어요. 제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고맙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봄 햇살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또 같은 말이었어요.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리차를 마셨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수진이 말에 넘어가서 용서해 주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여전히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에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알았어. 그만 가봐. 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민호가 일어났어요.
머뭇거리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보리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수진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매주 오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매일 사죄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지웠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같은 문자가 왔어요. 저는 매번 읽고 지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혼잣말을 했어요. 수진이랑 마주 앉아서 보리차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올까? 상상해 봤습니다. 수진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요. 그날이 온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수진아, 이 보리차에는 아무것도 안 탔어. 이제 우리 편하게 마시자.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보리차를 다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줬어요. 제라늄 잎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페튜니아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이요. 예뻤어요. 너희는 참 예쁘구나. 꽃한테 말을 걸었어요. 친구 명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순아,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공원 정문 앞. 1시간 후에.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봄 날씨에 맞게 가벼운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어요. 명자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명자야. 둘이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응, 잘 지내.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 청소하고 가. 그래도 효자네. 글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시간이 약이야. 조금씩 나아질 거야. 명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됐어요.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요. 4시에 일어났어요. 보리차를 다시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셨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봤어요. 여보, 잘 지켰어요. 수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거 한 푼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수첩 마지막 장을 봤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옥순아, 이건 너 거야. 절대 빼앗기지 마. 지켰어요, 여보.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뿌듯했어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었어요. 밤 9시쯤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살 거요. 나는 믿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보리차를 끓였어요. 첫 잔을 마셨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어요. 71년을 살아온 저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